안녕하세요. 나눔이 장교양센터 대표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요점 정리 핵심 문제 2교시 기본 요양보호 강론 가사 및 일상생활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쪽의 요점 정리 및 핵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요점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게 업로드 되는 점 양해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별로 안 남았죠. 시험이. 같이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2교시 요양보호, 예, 2교시 문제는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양보호 강론과 특수요양보호 강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실 이 부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과 의사소통 지원 부분에서는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예상됩니다. 많은 문제가 예상되니까요. 그리고 내용도 좀 길어요.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고 이거를 다시 한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부터 보실 건데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가족이 아니고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아닌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품 사용할 때는요, 어르신께 동의를 얻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애착 있는 물건들이 있으시고 어르신의 생활 패턴이 있으시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과 특이사항을 꼭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되죠. 환경적으로도 일회용품 사용은 좋지 못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부담스럽네요. 조금 멀리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른다. 2. 대상자의 물품을 임의대로 배치한다. 3.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4.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한다. 5.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금 했던 기본 원칙이 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식사 준비를 위한 장보기 수칙으로 옳은 것은 1. 대량으로 많이 구매한다. 2. 냉장고 안에 품목을 확인한다. 3. 조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공식품 위주로 구매한다. 4.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구매한다. 5. 전문 재래시장 이용을 삼간다. 정답은 2번이죠. 1번에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소량으로 조금씩 어르신이 드실 만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품목 확인해서 없는 거 위주로, 그리고 필요한 거 위주로 사놔야겠죠. 그 다음에 조리 시간을 줄인다고 가공식품 위주로 구매하게 되면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마음대로가 아니고 어르신께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여쭤보고 장보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 재래시장 이용을 자주 해주면 좋죠. 다음 문제입니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조리 방법입니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는 것, 제가 저작곤란이라고 했죠? 저작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조리 방법 1. 삶기 2. 데치기 3. 찜 4. 굽기 5. 갈아서 주기.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갈아서 드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소화에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위한 음식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찜, 센 불로 잠깐 가열한다. 2. 삶기, 생선을 오랫도록 삶는다. 3. 굽기, 고기를 바싹 굽는다. 4. 볶기, 기름이 있네요. 오타네요. 기름을 많이 넣어서 볶는다. 5. 무침,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식초나 소스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이죠. 저랑 같이 보실 건데요. 찜은 센 불로 잠깐 가열하는 게 아니고 센 불 후에 약한 불로 오래 찌는 거죠. 그 다음에 삶기는
되도록이면 생선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삶으면요,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짝 삶는 게 좋습니다. 굽기 같은 경우도 적당하게, 고기를 바싹 구우면 우리 젊은 사람도 딱딱해지죠. 딱딱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볶기를 할 땐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1. 단 음식 섭취를 줄인다. 2. 기름에 튀긴다. 3. 커피, 탄산 음료수를 제공한다. 4. 식사량을 늘린다. 5. 나물 종류를 피한다. 정답은 1번이죠. 단 음식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는 단순 당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꿀이나 설탕 같이 달게만 이루어져 있는 당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피하고 복합 당질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복합 당질에는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 우유 같이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말을 해요. 그리고 지방 섭취는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어르신의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탕이나 설탕, 꿀 등을 먹이셔가지고 혈당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적절한 식단은 1. 육개장 제육볶음 2. 달걀 노른자 매실장아찌 3. 보리밥 야채찜 4. 고구마 튀김 부대찌개 5. 새우볶음 곱창 전골. 건강한 식단 어떤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소금 섭취를 줄여주셔야 되고요. 칼륨은 섭취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나 고구마류를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충분히, 그리고 잡곡밥, 달걀, 계란찜은 정말 좋죠.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혈압이 한 10년 전부터 있으셨는데 한 1년 가까이 동안 10kg 정도를 빼셨어요. 그러면서 고혈압 수치가 줄어드셔가지고 지금 약이 줄었어요. 그런 것처럼 고혈압 대상자분들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입안에 통증이 있는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 계란찜 2. 멸치볶음 3. 마늘장아찌 4. 홍어무침 5. 갈비찜. 입안에 통증이 있으시대요. 입안에 통증이 있으면 자극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계란찜입니다. 입안 통증 암 환자의 식사 관리에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차거나 상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게 하거나 상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것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보이는 암 환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일어난대요. 임산부를 생각해 좀 주시면 좋은데요. 1. 뜨거운 녹차를 준다. 2. 달콤한 케이크를 준다. 3. 물을 조금씩 자주 준다. 4. 마시는 청국장을 준다. 5. 기름진 새우튀김을 준다. 정답은 3번이죠.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스껍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더 속을 울렁거리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속을 오히려 더부룩하게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냄새가 강한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시고 시원한 음료가 속을 좀 가라앉혀 주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변비가 있는 대상자가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탄산음료 2. 수분이 적은 음식 3.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 4. 자극적인 음식 5. 염분이 많은 음식. 정답은 변비가 있으신 대상자죠?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이 좋죠. 그래야 변을 보시기 수월하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 변비 환자의 식사 관리로는 섬유소가 많은 통곡류, 그 다음에 생과일, 생채소가 좋고요. 녹차, 커피, 맥주는 제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변이 많이 배출돼요. 그러다 보면 변이 더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녹차, 커피,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집 냉장고에 상한 것으로 보이는 계란찜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위생관리 방법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실게요. 1.
다시 가열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도록 권유한다. 3. 냉장 온도와 다른 음식 상태를 점검한다. 4. 즉시 폐기하고 나중에 대상자에게 설명한다. 5. 상한 것을 버리고 나머지 냉장 보관한다. 이거 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하는 게 문제 정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냉장고에 이 계란찜이 언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왜 상했지? 그러면은 그 냉장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음식들은 상태가 어떻지? 먼저 점검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시면 좀 많이 틀리시긴 해요. 그래서 폐기보다 먼저 냉장 온도, 냉장고의 온도와 그리고 다른 음식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예. 주방용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마를 뜨거운 물에 씻는다. 2.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좋다. 3. 유리그릇은 더운 물에 씻고 바로 찬물에 넣는다. 4.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씻는다. 5. 냄새 제거를 위해 냉장고를 락스로 닦는다. 요거 제가 저도 요양보호사 시험을 봐서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봐서 3회 시험을 봤을 거예요. 3회 시험을 봐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제가 틀렸던 문제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수세미 부분에서 좀 틀렸는데요. 우선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정답은 잘못돼서 2번입니다. 제가 틀린 문제를 답도 틀리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문제 왜 틀렸었냐면 저희 집에 항상 스펀지형 수세미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당시에 제가 결혼도 하기 전이어가지고 이거를 스펀지형이 우리 집에 있었네 하면서 맞아 하면서 틀렸었는데 스펀지형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아무리 짠다고 해도 그 안에 물기가 스며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햇볕이나 이렇게 건조하게 바짝 마른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또 쓰고 그러기 전에 또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곰팡이나 아니면은 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에서 주방용품의 위생관리로 옳은 것은 1. 냄새가 나는 플라스틱 용기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는다. 2. 식기는 세척 후 젖은 채로 포개둔다. 3. 밥그릇보다 반찬 그릇을 먼저 닦는다. 4.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더 위생적이다. 5.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보실 건데요. 저랑 같이. 죄송합니다. 냄새나는 플라스틱 용기는 희석한 알코올이 아니고요. 그 녹차물에 담가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식기는 세척 후에 젖은 채로 포개두는 게 아니고요. 세척 후에 그 젖은 채로 포개 놓다 보면 이 안에 부분이 그릇과 그릇 사이 안에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 포개지 않고 말립니다. 그리고 밥그릇보다 반찬 그릇이 아니고요. 밥그릇 더 먼저 닦고요. 그 다음에 수세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물형이 더 좋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중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유리컵, 수저류, 반찬그릇, 밥그릇, 후라이팬. 2. 유리컵, 밥그릇, 수저류, 후라이팬, 반찬그릇. 3.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4. 수저류, 유리컵, 반찬그릇, 국그릇, 후라이팬. 5. 수저류, 유리컵, 국그릇, 후라이팬, 반찬그릇.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먼저 깨지기 쉬운 유리컵을 먼저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저류, 밥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이런 순서를 해주시는데 점점 지저분한 게 가장 나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컵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닦으신 다음에 깨끗한 밥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순서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예, 의복관리 기본 원칙 들어가겠습니다. 의복은요, 속옷 같은 경우는 매일 갈아입혀 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거는 즉시 세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즉시입니다. 그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한 후에 입는 게 맞고요. 감염이 의심되는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해서 세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이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밤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선택하셔야지 바깥에 돌아다니실 때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고 뒤가 막혀 있어야지 넘어지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속옷은 피부 자극이 없고 흡수성이,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성이 좋은 소재, 면 소재가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의복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흰색 면 소재의 속옷은 그늘에 말린다. 2. 얼룩이 많은 옷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3. 색깔이 화려한 합성섬유 의류는 햇볕에 건조한다. 4. 청바지는 뒤집어서 지퍼를 닫고 말린다. 5. 새로 구입한 속옷은 한 번 세탁 후 입는다. 정답은 5번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구입한 속옷은 한 번 세탁 후에 입으시는 게 좋고요. 속옷뿐만이 아니라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흰색 면 소재의 속옷은 그늘에 말리는 게 아니고 햇볕에 말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얼룩이 많은 옷은 한꺼번에 모아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룩이 있으면 즉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화려한 합성섬유는 햇볕이 아니고 그늘이 좋고요. 청바지는 뒤집어서 지퍼를 열고 말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침구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2. 재봉선이 많은 시트를 깔아둔다. 3. 탄력이 있는 높은 베개를 둔다. 4.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을 사용한다. 5. 배설을 대비하여 비닐을 깔아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오리털 이불은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 말리는 거고요. 재봉선이 많은 시트는 욕창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봉선이 많을 때는 이렇게 살이 겹치게 되잖아요. 주름이 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봉선이 많은 시트보다 백색의 무명 면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시트 깔개 같은 경우에는 환한 색깔로 깔아주셔야지 어르신의 오물이 묻었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혈액이 나왔다거나 뭐가 상처가 생기셔갖고 피가 나왔다거나 했을 때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시트들이 다 하얀색인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탄력이 있는 높은 베개가 아니고요.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되게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배설을 대비해서 비닐을 깔아두는 게 아니고 방수포를 깔아둡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침구류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불이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2. 이불 커버는 때가 안 보이는 유채색 면 제품이 좋다. 3. 요는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 4. 시트는 옅은 색의 면 제품이 좋다. 5.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트는 옅은 색의 면 제품이 좋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가볍고 보습성이 있는 것, 그리고 이불 커버 같은 경우는 백색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는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고 촉감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와상 대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트를 바꿔준다. 2.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을 선택한다. 3. 시트와 침대 커버의 크기는 매트리스와 같게 한다. 4. 양모 이불은 살균을 위해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 5.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멀리가 아니고요. 머리네요.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죠? 5번이죠. 제가 방금 그 전에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와상 대상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트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3에서 5일에 한 번 정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침대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좀 더 자주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보다 너무 푹신한 것보다 좀 지지력이 있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는요, 매트리스보다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트리스를 덮는 크기가 좋고요. 그리고 양모는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세탁 방법인데요. 오염이 심한 경우는 세제나 고영빈으로 가볍게 문지른 후에 불려가지고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본 세탁 전에 애벌 세탁 코스로 오염물질을 미리 세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지 않고요. 얼룩 밑에 무명천을 두시냥 깔고 브러쉬로 두들겨서 천에 베어들게 한 다음에 세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얼룩 같은 경우에는 식초하고 주방세제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땀 같은 경우에는 한 장과 한 장 사이에 수건 사이에 땀이 배어있는 옷을 두고요. 톡톡톡톡톡톡 두들긴 다음에 세제로 세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립스틱 같은 경우는요. 클렌징 폼 있잖아요. 이 클렌징 폼으로 문질러서 따뜻한 물로 헹구는 게 좋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벤젠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솜에 적셔서 톡톡톡톡 두들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튀김기름 얼룩 같은 경우에는요. 주방용 세제 몇 방울 떨어뜨려서 비벼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방세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잔뜩 낀 그릇 같은 경우에 뽀득뽀득뽀득 닦아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기름이 묻어있는 얼룩에서는 주방용 세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나 체액은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의복 건조하기 부분인데요.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서 건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면 제품은 무조건 햇볕에서 건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합성섬유 의류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는 그늘에서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그 옷이나 무늬가 있거나 장식품이 있거나 이렇게 화려한 옷은 그늘에서 건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니트류인데요. 니트류는 스웨터 같은 걸 말을 하죠. 이 니트류는 채반에 펴서 뉘어가지고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경우는 지퍼를 열고 뒤집어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옷걸이 뉘어서 이렇게 4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해 모양, 해가 반짝반짝 있는 모양의 옷걸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햇볕에 옷걸이에 걸으세요 라는 의미고요. 그 동그라미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에 이렇게 그늘 자국이 있잖아요. 그늘 자국이 있으면은 그늘에 옷걸이에 걸어서 해라 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햇빛에 뉘어서 말려라 이 소리고요. 밑에서 이거 그늘도 있잖아요. 그늘에 뉘어서 말려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하고 뜻을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요. 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복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복장이나 서랍에 방습제를 넣지 않는다. 2번. 피복이 눅눅해지면 그늘에 거풍시킨다. 3번. 방충제는 보관용기의 구석 아래에 놓아둔다. 4. 곰팡이가 생기면 2시간 이상 그늘에 건조시킨다. 5. 피복을 보관하기 전에 세탁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피복이 눅눅해졌을 때는 그늘에서 거풍을 시켜가지고 옷감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복장이나 서랍에 방습제 넣어야겠고요. 그리고 3번의 방충제는 보관용기의 구석 아래가 아니고 구석 위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면요. 2시간 이상 햇빛에 말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복을 보관하기 전에 세탁 후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문 요양 중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다. 2. 대상자의 진료 시간에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본다. 3. 약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동의를 구한다. 4. 대상자가 동일 업무를 재요청하면 거절한다.
5.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을 습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방문 요양 때 저희가 방문 요양도 하니까요. 방문 요양 때 정말 예전에 거의 한 10년 거의 전에요. 방문 요양 선생님이 어르신하고 같이 한의원을 가셔가지고 물리치료를 같이 받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 어르신이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어르신이 먼저 물리치료 끝내서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죠.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물이 뭐뭐뭐를 드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다 알 수 없을 때는 어르신이 드시는 처방전을 갖고 어르신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주신 다음에 의사 선생님 지금 어르신은 요거 약 드시고 계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어르신에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와 외출 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외출 장소와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한다. 2. 미열이 있어도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한다. 3.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4. 외출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일도 처리한다. 5. 차량 이용 시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탑승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차량 이용 시에 대상자분이 넘어지시지 않도록 밀착해서 같이 탑승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옳은 것은 1. 현관 입구를 좁게 한다. 2. 방을 어둡게 한다. 3. 경사가 높은 계단을 만든다. 4. 화장실은 멀리 둔다. 5. 출입구에 문턱을 없앤다. 이 문턱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르신들 생활환경은 문턱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방을 조성할 때 올바른 것은 1. 방과 거실을 구분하기 위해 문턱을 둔다. 문턱을 두는 게 아니고 문턱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2. 화장실은 방에서 멀리 위치한다. 3.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사용한다. 4.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둔다. 5. 그림이나 사진 액자는 벽에 걸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은 1번부터 볼게요. 문턱 두지 않는다고 했고, 문턱은 제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방에서 가까우셔야지 어르신이 밤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시잖아요. 근데 자주 가실 때 낙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화장실이 너무 멀면은 급해가지고 급하게 가시다가 넘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르신 방에서 가까워야 되고요. 햇볕을 차단하는 거는 자연광이 굉장히 좋으세요,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에 닿는 위치에 두셔야지 어르신이 꺼내서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 액자는 벽에 걸지 않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소난방을 한다. 2. 용도에 따라 조명 등을 설치한다. 3. 직접 환기를 시킨다. 4. 습도는 60에서 80%가 적합하다. 5. 소음에 신경 쓰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선은 국소난방은 굉장히 안 좋아요. 국소난방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국소난방의 반대말은 전체 난방이에요. 전체가 훈훈하게 되는 게 아니고 국소난방은 여기 앞에 난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래서 따뜻한 거죠. 이런 국소난방은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한테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조명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는 곳에는 천정에 환한 불빛이 비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계단의 그 높이가 가늠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간접 조명이 필요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직접 조명이 필요한 곳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조명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환기보다 간접 환기가 좋으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에서도
좀 소위 직방으로 맞는다고 하죠. 직방으로 바람을 맞으시게 되면은 감기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순환돼서 은은하게 오실 수 있도록 직접 환기보다 간접 환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는 60에서 80%가 적당한 게 아니고요. 40에서 60%가 적당하죠. 그리고 소음에 신경 쓰셔야죠. 정답이 2번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채광 조절로 옳은 것입니다. 채광 조절은 빛의 밝기예요. 1. 조명은 항상 밝게 한다. 2.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한다. 3. 직사광선이 들어오게 한다. 4. 야간에 복도에 불을 끈다. 5. 야간에 침실에 불을 끈다. 정답은 2번이죠. 자연 채광이 제일 좋습니다. 채광 관리는요, 용도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이 있는 곳에는 천장에 조명을 설치해서 계단의 높이가 잘 보이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동 시 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명으로 환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화장실, 그리고 계단 복도에 조명을 설치해 주셔서 어르신이 이동하시고 화장실을 가실 때 그리고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때 낀 양변기는 철수세미로 닦는다. 2. 바닥에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닦는다. 3.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문을 닫아 놓는다. 4. 배수구 뚜껑은 마른 걸레로 닦는다. 5. 청소 후 락스를 희석한 물을 배수구에 부어준다. 정답은 5번이죠. 물때가 낀 양변기는 철수세미가 아니고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에 닦아주면은 물때가 잘 끼지 않고요. 그리고 미생물 제거 같은 경우에는 물로만 닦으시면 안 되고 주 1회 정도 락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문 열고 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곰팡이가 끼지 않겠죠. 그리고 배수구 뚜껑은 마른 걸레가 아니고 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 배수구에 락스 희석한 물을 부어주면요. 훨씬 더 청결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상생활 지원 부분에 그 설명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의사소통으로 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방문 요양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일을 굉장히 그 가정부 같다, 소위 가정부 같고 가사도우미 같다,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상생활 지원이야말로 어르신이 본인 집에서 더 오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의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원, 그리고 요양시설까지 운영을 하지만요.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지만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최대한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오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사소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소통의 필요성 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그리고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 그리고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역할, 그 다음에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역할로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배웠던 파트였죠.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요. 비언어적 요소가 55%나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였어요. 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느낌을 주고받는데
7%, 10%도 채 안 돼요. 영양을 10%도 채 안 되고 내 비언어적 몸짓, 표정, 그리고 음성의 높낮이, 날카롭게 하는가, 차분히 부드럽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90% 넘는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비언어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어르신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간간히 적절한 미소, 그리고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요거는 나 당신에게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관심 보이며 편안한 자세, 굉장히 불편해 보이면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눈높이를 맞추셔야 되고요. 적절한 시선 움직임, 막 시선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크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이 경청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적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감은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어르신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이게 그 아드님 또 자녀분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 요양원의 면회가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나 너무 보고 싶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라고 하셨을 때 아이고 어르신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 어르신의 마음을 충분하게 공감해 주는 것. 그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나 전달법 보겠습니다. 나 전달법은요, 나를 주어로 얘기하는 건데요. 비난 없이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말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요.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 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님이 그 시설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로 했어요. 중요한 전화를 주시기로 했는데 시설 전화로 계속 뭐 다른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계속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몸이 닳겠어요. 그러면은 전화가 끊었을 때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선생님, 시설장님 전화 급한 전화 오신다고 저한테 꼭 받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을까 봐 조바심이 생깁니다. 제가 그 통화를 하실 때 최대한 좀 빨리 이렇게 끝내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게 나 전달법입니다. 침묵도 있는데요. 침묵은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이 어쩔 때는 그 치매로 인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침묵해 주셔서 그 어르신하고 똑같이 왜 이러는 거예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침묵을 지키면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뭐가 불편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침묵이고요. 침묵은 굉장히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으로도 될 수 있어요. 어르신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침묵을 해요. 그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학대입니다. 침묵은 적절히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입니다. 수용 부분은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하면서 지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오늘 국이 좀 짰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양보호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국이 짜다고 했어? 그럼 내 입맛이 뭐 잘못됐다는 거야? 저 사람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비약해서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1대1 케어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서로
다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은 국이 작구나. 알겠어요. 그럼 제가 내일부터는 조금 심심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르신의 말에 무슨 숨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 트집 잡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수용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소통의 언어적 표현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 2. 눈물 3. 몸짓 4. 속삭임 5. 웃음소리. 여기서 언어적 표현, 입으로 내는 소리,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거는 언어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1.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2. 눈썹을 치켜뜨기 3. 들뜬 듯한 목소리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5. 큰 소리로 말하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잘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다. 2.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서 듣는다. 3. 대상자의 말을 비판하며 듣는다. 4.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하면서 듣는다. 5. 요양보호사의 경험으로 판단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이죠. 아, 그래요. 제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몸과 그리고 말로써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게 바람직하겠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분이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마세요.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안 하면 성질내잖아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 말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감적 반응. 1. 저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2. 저 신경질 낸 적 없거든요. 3. 저도 성인으로 대하고 싶네요. 4. 1, 2D 간섭하고 성가시게 해서 화가 나셨군요. 5. 어린애처럼 못하잖아요. 정답은 4번이죠. 아, 제가 어르신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성가시셨어요. 이렇게 어르신의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이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해요. 이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 아까 내가 주어가 돼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상황에 비판 없이 말을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1.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2.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3. 왜 옷을 입지 않으셨죠? 4. 옷을 입으시면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5. 제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오, 세다. 정답은 1번이죠.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려고 하니까 제가 힘드네요. 네. 대상자의 말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기법. 1. 공감하기, 2. 경청하기, 3. 수용하기, 4. 이해하기, 5. 지지하기. 정답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수용입니다. 대상자와 대화 중 공감 형성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공감 형성입니다. 대상자분이 나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 영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문단속과 잠자리를 보살펴줬는데 공감 형성입니다. 1. 스스로 문단속 해보세요. 2. 이제는 잊으셔야지요. 3. 생전에 할아버지가 자상하셨나봐요. 4. 제가 문단속 했으니 무서워 마세요. 5. 잘 참으셨잖아요. 우리 좀 더 노력해보세요. 정답은 공감 형성이었죠. 아, 할아버지가 생각나 했을 때 공감하는 반응. 생전에 할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셨었나 봐요.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보면. 다음 문제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빠른 속도로 말한다. 2. 뒤에서 크게 말한다. 3. 고음으로 소리치듯 크게 말한다. 4. 저음으로 속삭이듯 말한다.
5.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며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이죠. 노인성 난청이라는 것은 귀가 잘 안 들리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상자에겐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은지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의 의사소통은요, 대상자의 눈을 정면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든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고 정면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대화를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눈짓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면 더 빨리 알아들으시기가 편하시겠죠.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한 다음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을 할 때 이때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아들으셨어요? 아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르신? 했을 때 어르신의 대답을 들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시각장애는 눈이 잘 보이시지 않으시는 거죠. 1. 대상자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한다. 2. 이것저것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4.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한다. 5. 몸짓, 발짓, 얼굴 표정으로 설명한다. 정답은 3번이죠. 시각장애 대상자하고 의사소통을 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옆면 아니에요. 모든 대상자분하고 얘기할 때는 정면을 보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지시대명사 사용하시면은 어르신이 눈도 안 보이시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말을 하면 상상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대상자랑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인 제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하면은 어르신에게는 반대 방향이 됐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먼저 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시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지 전달이 힘든 형태나 사물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옷을 사러 같이 가셨는데 이거 매콤매콤해요. 매콤매콤해요. 이거 면이 매콤매콤해요 했는데 어르신이 매콤매콤이 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한번 어르신 이 옷 만져보세요 하면서 직접적으로 촉각으로 이해를 시키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뇌졸중으로 말은 어눌하나 듣는 것에 지장이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어장애이신 분들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인 것 같아요. 뇌졸중으로 말이 어눌하시대요. 그쵸? 그래서 언어를 말씀하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1.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여 알려준다. 2.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대답한다. 3. 나란히 앉아 편안하게 대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한다. 5. 대상자가 의사표현을 잘했을 경우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언어장애 대상자의 의사소통은요, 대상자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그분의 목소리가 저에게 잘 들리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담할 때는 앉아서 진행해 주시고, 어르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르신이 언어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짐작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또 던지고 하시면 어르신이 굉장히 버거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 하지 마시고 어르신이 답변하신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서 듣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잘 표현하셨을 경우 어르신 오늘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아듣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공감 그리고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의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2. 메시지를 빠르고 큰 소리로 전달한다. 3. 외부의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높인다. 4.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한다. 5. 눈을 피하면서 이야기한다. 주의력 장애이신 분들은 뭔가 여쭤봤을 때 여러 가지 막 환경에도 굉장히 신경 쓰시고 누가 지나가면 쳐다보고 주의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의력이 산만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4번이 맞고요. 주의력 장애 대상자분들하고는 얼굴과 눈을 응시해서 저에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 이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요. 그리고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요. 그리고 어르신이 따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저에게 뒤집어서 주세요. 라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경적 자극 최대한 줄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죄송합니다.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상생활 스케줄을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 2.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3. 알고 있는 사람의 별명을 부른다. 4.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5. 가던 길을 자주 바꿔서 간다. 정답은 2번이죠. 진압력 장애라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 날짜 같은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장소 자주 인식시키시고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산책하기, 2. 그림 그리기, 3. 텃밭 가꾸기, 4. 약수터 가기, 5. 손자녀 돌보기.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기계발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적합한 여가활동은 2번 그림 그리기겠죠. 나머지는 계속 움직이셔야 되고 계속 걸으셔야 되는 여가 활동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합합니다. 여가 활동에는 자기계발 여가 활동에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독서 교실, 창작 활동, 악기 연주 같이 그리고 가족 중심 여가 활동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들, 가족과 소풍을 가거나 외식 나들이를 가는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교 오락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연극, 음악회나 전시회 등을 관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일 활동,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TV를 시청한다든지 퍼즐놀이를 한다든지 종이접기, 신문 보기 등을 하는 게 소일 활동, 여가 활동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한 번가 문제 나왔었는데 퍼즐놀이랑 종이접기가 소일 활동인지 자기계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짚고 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계절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여가 활동은 계절감을 느낀대요. 그러면은 갇힌 공간에서 하진 않겠죠? 1. 책 읽기, 2. TV 시청, 3. 구슬 꿰기, 4. 산책하기, 5. 그림 그리기. 계절감을 느끼시려면 몇 번일까요? 4번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정말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은 굉장히 짧을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진행을 하면서 댓글로 글씨가 너무 얇아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이번 강의부터는 글씨를 좀 두껍게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면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오타가 좀 나올 때가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오타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실패는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준 교훈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셨을 때 틀린 문제가 있었어도 그걸로 인한 교훈, 그래서 그 문제를 머리에 다시 새길 수 있으셨으면 분명히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